기대 인플레이션과 기대 이론, 마지막 파트가 되겠죠. 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뭐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지금 구분돼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린다면, 물가가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것을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 구매력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 그래서 구매력이 감소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뭐 초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독일에서 전쟁 끝나고 뭐 나타났던 일, 또는 아르헨티나에서 있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례, 아니 뭐야 그 뭐 얘기들은 상당히 많죠. 뭐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 주인은 밥 먹고 나서 돈 내라 그러고, 지금 손님들은 먹기 전에 돈 내겠다고 얘기하고, 밥 먹는 동안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의 물가 상승, 아주 급속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경기 침체와 동반된 그러한 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되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70년대 오일 쇼크. 요즘에도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인플레이션, 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2006년, 2007년 그 당시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사료 가격 올라가고 뭐 농산물 가격 다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물가 상승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 그것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수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 지수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많이 겪느냐, 물가 상승, 그리고 실업률, 거기에서 GDP 증가율을 빼주면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는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GDP 증가율은 그냥 매번 그대로인데 실업률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힘든 거죠. 일자리도 없고 물가는 비싸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겠느냐. 그래서 고통 지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지금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크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충격이 없다, 또는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물가가 오를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채권 채무자 간의 그 협약도,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노동 계약도 지금 이러한 예측된 인플레이션을 갖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거나 이득을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질 변수는 변화가 없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명목 그 변수, 명목 수치는 올라가는데 실질은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명목 임금이 올라가요. 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실질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전히 다 예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약간 좀 그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피셔가설 너희들 그런 생각할 때는 지금 뭐 그 실질 금리
또는 실질 임금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준다. 어떤 거가 있냐면 명목에 따라서 명목 소득에 따라서 지금 세율을 정했습니다.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세율도 같이 따라가요. 누진세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도 감소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래 비용도 증가합니다.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그 계약을 맺어야 되는 다시 재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 전체를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좁은 의미의 거래 비용을 얘기한다면 물가 상승 지금 현금 보유가 감소하게 되고 지금 예금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놔야 되죠. 그리고 은행을 자주 가게 됩니다. 지금 현금을 조금만 갖고 있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 발생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피셔것을 너희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영향을 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수요의 증가가 예측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수요가 지금 이렇게 증가한데 그러면 물가가 오르겠구만. 물가가 이렇게 오를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다 맞춰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자원 노동의 가격 맞춰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로 간다 이런 얘기죠. 1번에서 2번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어디에? 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뭐? 명목만. 명목 물가, 명목 임금 이것만 달라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러한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오를지 몰랐어. 지금 채무자는 좋습니다. 내가 돈을 빌렸어. 근데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대. 돈을 내가 100억을 빌렸는데 물가가 50%가 올랐대. 와,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100억은 50억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억 빌렸는데 50억만 갚으면 되는 그러한 이 기분 드는 거죠. 반면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금융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물가 상승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상당히 경제가 불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야 물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5년 뭐 계약을 맺고 지금 채무 계약을 해 못해 6개월 단위로 나누자 아니면 뭐 그 1년 단위로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기 계약으로 지금 갖고 있어야 지금 자금이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경제활동이 위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겁니다. Relative price. 상대적으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의 가격이 PA와 PB 지금 거의 동등한 그런 상품인데 얘 가격만 올랐어. 그럼 얘는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싸진 듯한 그러한 느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상대적인 그런 가격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어떠한 것이냐 주로 일부 상품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해? 그러면 부동산 실물 자산을 가져야지. 금 뭐 이런 것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한 그러한 가치였는데 가치에 어떠한 그 재정립이 필요해.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상품에 대한 이 가치와 이 가치가 같고 이 가치와 이 가치가 같았는데 갑자기 얘랑 달라졌어.
얘랑 달라졌어. 그럼 다른 상품들과의 관계도 다 달라져야 돼. 다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상대 가격의 변화가 상당히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국내에서 물가가 상승해. 그러면 수입품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외국의 물품은 달라지지 않는, 그 가격이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이 늘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메뉴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메뉴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대 가격 변화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상품군이 한 100개의 상품을 갖고 있고 판매하려고 조합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그러한 거죠. 100개의 상품을 다 똑같이 팔지는 않고 이 중에서 20개, 이 중에서 20개, 이 중에서 20개, 20개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갖고 있는 리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의 품목들이 가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과 거래하는 상대가 거래 상대가 이러한 가격의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계약서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래 상대하고의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얼마만큼 가격을 변동을 시켜야 될까? 그리고 얘네들은 이걸 받을까 안 받을까? 일단은 재계약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 가격으로 팔아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바꾼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품군들의 가격의 체계가 다 달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 상대하고 재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 지금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뉴 비용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수요의 변화, 물가 상승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요의 변화가 발생했어.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리 갔네. 야, 물가가 올랐구나. 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라는 점을 우리는 통과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자원 노동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최종 균형점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상된 물가와 예상된 그 인플레이션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 레이셔널 익스펙테이션,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합리적 기대 가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 그리고 지금 적응적 기대 가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적 기대 가설을 먼저 보도록 하죠. 적응적 기대라고 얘기한다면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야, 작년에 우리가 그 물가가 얼마만큼 올랐어. 작년에 물가가 만약에 3% 올랐어. 그러면 올해는 얼마만큼 오를 것 같아? 너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어? 3%.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매출 성장이 나타났어. 한 2%?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아요? 뭐 작년하고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일한다면 2% 정도 나타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인 어떠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2013년도에 지금 2013년도에 3%의 실제 인플레이션이 있었어. 그럼 2014년도에 인플레이션 예측을 얼마로 했어? 3%로 할 겁니다.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실제로 얼마가 나타났느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보니까 3%래. 그러면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똑같이 같다라고 한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3%로 예측을 해서 다음 해 예측을 3%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4%가 나온 거야. 그렇게 되면 오차가 1% 있는 거죠. 또 4%인 줄 알고 예측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5%로 나온 거야. 또 오차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구간에서는 구조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한다.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적응적 기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화폐 환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3% 인상 그 물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그 임금 협상을 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4%가 올랐네. 이런 내가 1%만큼 실질 임금이 감소한 거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화폐 환상이 나타나는 거죠. 임금이 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감소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인플레이션, 구조적인 오차가 발생해서 지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노동에 대한 공급은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낮은 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윤을 발생시켜. 이윤이 증가해. 그러면 그만큼 이 실업률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 빼기 실제 인플레이션에서 예측된 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측된 인플레이션보다 더 컸다라고 하게 되면 화폐 환상의 현상이 나타나서 화폐 환상이 발생해서 지금 노동 공급이 증가했고 지금 실업률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얼마만큼의 비율로? 지금 알파라는 그러한 비율로 뭐 100%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알파라는 비율만큼 실제 인플레이션과 예측 인플레이션의 차이만큼 우리는 실업률의 감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적응적 기대 하에서. 합리적 기대는 어떤 얘기냐? 합리적 기대는 어떤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대. 이걸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지금 뭐랄까요?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예측이 아주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예측이 정확하다.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오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하고 예측 인플레이션이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측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합리적 기대에서는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뭐랄까요?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죠?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오류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구조적인 오류는 아니야. 구조적인 오류는 아니고 알 수 없는 오류, 아주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지금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화이트 노이즈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효율적 시장 이런 효율적 무슨 이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했던 그러한 앞에서 봤던 그런 것들 있죠.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합리적 기대를 기반으로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금 협상에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임금 협상에서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환상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과 노동 공급량의 변화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완전한 정보 갖고 있어? 그래. 어떻게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지. 근데 전부 다 우리가 다 갖고 있어? 시장에 있는 아줌마들도 갖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한다. 경기 돌아가는 거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뭐 군인 뭐 사기 잘 당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군인, 뭐 교사, 뭐 이런 사람들, 은행원,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사기를 잘 당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어. 하지만 전문가들이 있다.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보고서가 있어. 이 보고서가 세상에 다 그 공표가 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로버트 루카스라는 사람이 합리적 기대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합리적 기대를 이 사람이 갖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었습니다. 합리적 기대라는 그러한 것으로 논문을 써서 이것으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상을 받은 뭐 어떠한 이익은 엑스와이프하고 2분의 1로 나누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벌레예요. 완전한 공부벌레. 그래서 공부만 하는 건 사람이죠. 와이프를 잘 돌볼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일화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축하 파티를 하느라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호스트가 지금 그 초대했던 이 사람 주인장이 파티장이 없는 거예요. 엑스와이프가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보니까 서재에 가보세요. 서재에 가서 공부하고 있더래요. 야, 이거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그러한 대목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거는 이 와이프입니다. 이 와이프는 뭐라고 어떻게 했었냐면 이혼장에 이혼 서류에 뭐 도장 찍는데 앞으로 당신이 받는 모든 상은 나와 나눈다. 2분의 1로. 미래의 소득까지도 나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미래 소득까지 그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 와이프가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었다. 정작 이 논문을 써서 합리적 기대로 논문을 써서 지금 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과연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는 경우였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까? 자, 일단은 지금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물가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씁니다. P의 닷, P 닷. 여기는 지금 실업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역의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져왔었어요. 실업률이 줄어들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상태죠. 이렇게 얘기하면 1이라는 점에서 총수요, 총공급, 장기 공급, 물가, 그리고 GDP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총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실업률은 감소하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줄어들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흔히 봐왔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합리적 기대에서는 이런 거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업률의 변화는 없고 물가의 상승만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합리적 기대가 보는 지금 필립스 커브, 적응적 기대가 보는 필립스 커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합리적 기대에서는 1에서 3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어떠한 총수요의 변화가 물가의 상승을 얼마만큼 이뤄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상태를 얘기를 하려면, 이 합리적 기대의 이 상태를 얘기를 하려면 어떠한 상태를 보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완전 고용 수준에서 있는데 총수요가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바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 거기에서 있는 거로 보고 물가 상승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합리적 기대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완전 고용 수준에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 침체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경제 성장이 가능한 완전 고용의 수준에 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러한 얘기죠. 그죠? 누구의 얘기? 고전학파 또는 통화주의자, 합리적 기대 거의 같이 이어져 오는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응적 기대는 단기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케인즈 얘기 그리고 그 화폐 환상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필립스 곡선 합리적 기대라는 것과 적응적 기대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거죠. 그죠? 사실 이 필립스 곡선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것이 과거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리게 됐었냐면요. 각 연도마다 196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여기에서 각 점을 하나씩 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관계가 보여졌는지 그려주는 거죠. 연도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리적 기대라는 것을 지금 그 적응적 기대라는 것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70년대부터 이러한 적응적 기대, 이러한 그 우하향하는 이러한 필립스 곡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보니 지금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었다. 경기는 침체되면서 지금 그 물가는 상승하는. 그러니까 실업률은 늘어나면서 물가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였죠. 뭐야 이거 뭐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하향하는 걸로 봤었는데 우하향하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한다면 케인즈 얘기가 완전히 틀린 거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70년대에 이러한 그 필립스 곡선을 그리면서 많은 그 논문을 썼죠. 그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행동주의자와 비행동주의자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동주의자, 비행동주의자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이유는 뭐 케인즈, 고전학파 이렇게 딱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제 학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눈 겁니다. 크게 둘로. 그래서 행동주의자는 뭐 케인즈 학파를 따르는 그러한 비행동주의자는 지금 그 고전학파의 얘기를 따르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죠? 행동주의자는 어떠한 얘기들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 정책을 재량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마음대로 해라. 통화량도 마음대로 그리고 이자율 목표로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재량적으로 움직이고 재정 정책도 정부의 어떠한 그 지출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라. 근데 비행동주의자는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는 그 경제를 더 그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룰 또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 우리는 정부는 빠지자 이러한 얘기들을 얘기하는 것이 비행동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자들은 일단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경제는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태까지 봐왔던 거로는 케인즈의 얘기와 유사한 그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동적인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충격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시차 문제, 타임 레그 문제가 분명히 있어. 근데 이거 해결 가능하다.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이 있다. 동행지수라는 거 있고 후행지수라는 거 있어. 선행지수는 6개월 후에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야. 그러면 6개월 전에 이미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 두 번째는 예측 모델을 잘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기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을 봐라. 가격을 보게 되면 시시각각 시장의 상황을 알려준다. 가격이라는 것이 가장 빨리 알려준다. 그러니까 가격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만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재정 지출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지금 발생하도록 만들어놨어. 경기가 안 좋아? 따로 뭐 정책을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자가 발생하고 실업자가 발생하면 이미 우리는 실업수당을 주기 시작하잖냐. 그러면 재정정책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 타임 레그 문제가 있다. 시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에 너무 걱정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타임 레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을 유동적으로 움직여가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불안정한 경기에서 벗어나자.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비행동주의자는 경제는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안정적인 경제에 자꾸 너희들이 나서서 이것저것 하지 마.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고 자동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이 있으면 더 문제가 생겨. 더 복잡해져. 그러니 그냥 놔둡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냥 놔둡시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정책 효과 없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정책의 변화의 결과를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책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 경제학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동주의자들은 경제에 자꾸 간섭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 중심으로 가자. 통화정책 중심으로 통화준칙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MV는 PY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경제 성장률만큼만 통화량을 증가시켜주는 이것만 준칙을 가자. 또는 물가 수준을 준칙으로 가자. 물가 수준이 만약에 지금 3%가 갔어? 그러면 통화량을 줄여. 이것을 2%로 유지할 수 있는 통화량을 찾아. 그것을 유지해. 이렇게만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명목 성장률 준칙 MV는 PY 이거 전체를 우리가 명목 성장률이죠. 명목이죠. 명목 수치인데 이것의 성장률을 가지고 이것만 조절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실질 성장률을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명목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행동주의자들의 얘기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 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생각들을 한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다른 어떠한 규칙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임 레그 문제는 존재하지만 이 정책 효과 이것 때문에 그 완전히 정책을 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지 않니?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 남용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너무 남용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자신들의 존재감 이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는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번 학기의 강의로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